종묘 앞에 세운상가 개발하는 거를 중앙 정치에 좀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오 시장이 정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시민들은 불편하다. 오세훈 죽이기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 일은 들었어요? 한강버스도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강동혁 대표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시장님 일정이 많으시다 그래서 한번 쫓아봤는데 네. 오늘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중랑구에 제일 많아요. 16군데 있어요. 그중에 이 중화동 지역이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11호 대책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해요.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듣고 대화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자리를 좀 옮겨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아까 모아타운 설명도 잠깐 해주셨는데 최근에 부동산 현장에 가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주거나 교통, 문화시설,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생활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거 부문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교통 부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 사각지대, 예를 들면 강북 횡단선 같은 걸 필요로 한다 하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자축에 걸쳐 있는데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 내부 순환로가 또 많이 막히잖아요. 그 막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을 늘려서 지하로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사람이 뭐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여가 공간이나 녹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든다든가 서울 시내 전체에 1000개가 넘는 조그마한 규모의 정원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걸 서울 시민들이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투자들을 통해서 강남 지역 아닌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취지에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집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월 15일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서울 전역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좀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아마 공급 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되면 집값은 슬금슬금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11호 대책 때문에 전세를 가고 싶어도 어렵고 월세는 또 계속 오르고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몇 건의 거래로도 조금씩 오르면 이게 계속 오르는 걸로 잡히기 때문에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집값 오른 것도 오 시장님 책임이고 공급 부족한 것도 오 시장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다른 사람 핑계를 낸다고 해서 그렇구나 다 믿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꾸준한 공급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밖에 공급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번 11호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 지금 여기에 중화동 같은 경우에도 잘 진행이 돼서 조합 만들어지고 통합심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주를 할 단계에 왔는데 이주를 해야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이 지금 전부 11호 대책 이후로 막혀가지고 이분들이 은행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가면 착공을 못 하게 되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거든요, 서울에. 이걸 지금 정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진도 나가는 걸 빨리 촉진시킬 수 있다. 종묘 앞에 세운상가 개발하는 거를 놓고 중앙 정치에 좀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시장님은 계속 그 일대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강조하시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왜 이건 개발해야 되나요?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그 현장의 사진 몇 장만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세운상가에 올라가서 양쪽 옆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1, 2층 단층, 네. 한 50년 된 주택, 60년 된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제일 번화해야 될 종로통이 지금 그런 쇠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왜 10년, 20년, 30년씩 이렇게 지속이 되느냐? 결국은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허물고 새로 짓는데 그걸
할 수가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가 없다 그러는 바람에 허물고 새로 짓는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은커녕. 용적률이 낮으니까 뭔가 수익이 그렇죠.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년씩 멈추어 있다.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 50m 짓자고 하던 거를 한 90m까지 올려주면 된다. 자꾸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90m 정도 되는 건요. 한 20, 30층짜리 건물이에요. 초고층은 50층 정도 될 때 초고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정부에서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단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다. 원래 계획대로만 해라. 그러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종묘 앞에 그런 쇠락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그대로 두는 게 종묘에도 도움되는 상황이냐, 종묘의 가치를 높이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번 기회에 도심의 태부족한 녹지 공간을 더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앞에 짓는 건물을 뚱뚱하게 낮게 지을 게 아니라 날씬하게 조금 높이게 되면 땅이 생기잖아. 거기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거기에 녹지 공간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세운 상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 축, 통경축이라고도 하는데 쭉 뻗어 있는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그 녹지 공간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종묘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500m 떨어진 곳에 90m 정도 되는 빌딩이 쓴다고 해서 눈이 가리거나 숨이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멀리 아주 멀리 아득하게 보입니다. 종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좀 거론이 되거나 본인이 나오려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시장이 정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자꾸 그렇게 정쟁만 하니까 시민들은 불편하다. 아니 이 일은 예. 벌써 3년 전, 4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일이에요. 여기에 갑자기 급발진해서 뭐 해계망측하다 이렇게 공격을 해온 건 이번 정부의 두 분의 장관님이십니다. 이 이슈가 불거진 지 불과가 한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누가 정쟁을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오던 일을 지금 하는 건데. 최근에는 보면은 한강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시겠다는 이걸 가지고도 좀 제동을 걸려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왔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오세훈 죽이기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강버스도 그렇습니다. 뭐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배를 새로 만든 걸 띄우면요 어느 나라나 자잘한 기계 고장이나 치명적이지 않은 가벼운 사건들은 수백 건씩 있었어요. 그런 건 다 조금씩 극복해 가면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조그마한 사건들에 자꾸 현미경을 들이대고 큰일 난 것처럼 부풀리게 되면 새로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동대문 DDP 만들 때도 그랬고 한강에 세비섬 만들 때도 그랬고 서울 근처에 둘레길 만들 때도 그랬고 그 둘레길 만들 때도 처음에 뭐 별 얘기 다 했었어요. 왜 멀쩡한 등산로를 놔두고 뭐 데크길을 만드느냐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게 오히려 환경 파괴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들은 다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지금 당 상황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체제 전쟁을 좀 외치고 계시고 지지층부터 결집을 해야 된다. 일단 우파가 좀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오 시장님이 봤을 때는 중도를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직접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서울, 경기, 인천 선거의 승리 방정식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당 지지 세력 더하기 중도층 이래야 이깁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의 경우에는 둘과 2, 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 박빙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에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얻어오는 전략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 드렸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거냐? 그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12.3 계엄이 이제 조만간 1주년이 되는데요. 그 시점쯤에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은 공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도 쓰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어렵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2, 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죠. 이준석 대표도 좀 만나고 네. 땅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연대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예, 동의하셨고 네. 이제 방법론은 대표님께 일임을 해야죠. 네. 저는 장동혁 대표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내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 많이 무게중심을 두신 행보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혁신당과의 연대라든가 중도층 끌어안기 하시기에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행보가 있을 걸 기대합니다. 만나보시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셨나 봐요. 네, 공감대 형성이 좀 잘 되셨나 봐요. 그럼요.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 시행이 30주년을 맞는 해잖아요. 대표적인 지자체장, 광역단체장의 한 분으로서 앞으로 좀 제대로 지방자치제도가 더 나아가려면은 어떤 게 좀 선행과제가 될까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부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이제 지방정부를 존중하겠다는 뜻이겠죠. 본인 스스로가 경력이 성남시장 거쳐서 경기도지사 거쳐서 지금 자리까지 도달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가 재량껏 일을 할 수 있게 책임과 권리를 다 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참견이라고 그럴까 딴지를 건다 그럴까 이런 그 총리의 행보 같은 걸 보면서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서 대접을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는 혹시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저한테는 뭐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죠. 뭐 당대표의 뜻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스튜디오로도 한번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